반갑습니다. 21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 이제 2부 시작을 할 건데요. 2부는 4점짜리들로만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1부 마지막 14번이 4점짜리 시작이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4점짜리의 두려움을 해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15번부터 21번까지 진행을 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7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15번부터 21번까지 7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다 4점이에요. 그러면 4점짜리 요것만 다 맞춰도 어느 정도 점수대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28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도 좀 집중해서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단답형이나 이쪽 뒤에 있는 문제들보다 이쪽을 노력해서 맞추시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점수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4점짜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5번부터 한번 가보죠. 15번은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좀 의미하는 바가 큰데 좌표 평면 위에요. 세 점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직선 OA, OB는 서로 수직이래요. OA와 OB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수직이 되는구나. 두 점 BC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이 친구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물어보고 있는 글귀고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거는 직선들끼리 수직일 때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 어떻게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OA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M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점부터 1,3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OB라고 하는 거를 한번 구해볼까요? OB에 대한 거를 M2. 그럼 얘는 A부터 0까지, 5부터 0까지가 될 거니까 A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그 두 개가 수직이라네. 그럼 결국 3 곱하기 A분의 5라고 하는 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A분의 15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요. A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뭐 요게 이제 나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에 수월해집니다. 마이너스 15,5가 되겠다. BC는 당연히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왜?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해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죠. 대칭. Y는 X 대칭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제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을 B. 됐나요? 여기 있는 걸 A, B.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는 건 수직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거리가 이렇게 같아질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B고요. 여기가 A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B, A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결국 X와 Y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다? 뒤바뀌는 거다. 따라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5,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들이 요거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칭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중점은 어디 위에 있겠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겠다. 되시죠? 한번 해볼까요? 요거 중점 하게 되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친구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거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죠. Y는 X 위에 있네. 됐나요? 그렇게도 파악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래요. 그럼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AC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A라고 하는 거하고 C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X의 변화량 5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빼기 3.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울기로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한 점은 어떤 거 넣을까? A라고 하는 거 넣을까요? 그럼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3은 Y가 될 겁니다. 돼요?
그리고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y좌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9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죠? 3을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얼마? 15가 되겠다. 되시죠? y의 절편은 2분의 15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고, 직선의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수직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기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칭에 대한 거. 원점 대칭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생각난 김에.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점의 위치를 표현하면 내가 만약에 까먹었어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원점 대칭은 X와 Y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취해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X축 대칭도 여기 간단히 볼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대칭 이동한다는 건. 그럼 X좌표는 동일해요. A. 근데 Y좌표가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겠죠. 돼요? 자, Y축 대칭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가 될 거고, X좌표가 마이너스 A, 그리고 Y좌표는 여전히 B가 되겠다. 요거는 뭐 외우라기보다는 그냥 기하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Y는 X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이었어요. 15번. 됐죠? 요 정도면 충분히 해석한 것 같아요. 16번. 드디어 이제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 그리고 정의역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력평가에서 묻고 있는 것도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일단 한번 보죠. 이 형태를. 제가 이제 이쪽 파트를 설명할 때 뭐 교과서 진도 특강이나 아니면 뭐 학교 시험 예전 강좌들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에 기본꼴 함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저는 뿌리 함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평행이동할 때까지 기본이 되는 함수. 뿌리. 그럼 이 뿌리 함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y는 x분의 k라고 하는 함수죠. 거기에 k라고 하는 거는 지금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x축과 y축을 그려보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냐면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점근선을 평행이동 시키는 게 좋은데 기본적인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죠. 근데 얘들의 교점을 파악을 해보면 0,0입니다. 원점.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돼요? 그리고 y축으로 얼마? 1만큼. 여기가 되겠죠. 그럼 새로운 점근선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잖아요. 딱.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뭐 이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이때 X축과 만나는 것 여기에서 만나겠죠? 이걸 A라고 하고요.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여기가 될 거고 얘를 B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됐나요?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한대요. 이게 C다. 근데 C부터 먼저 구하는 게 편하죠. 얼마? 2,1이 되는 겁니다.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절편들을 구하시면 돼요. 일단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Y 값이 얼마겠다? 0이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X 빼기 2분의 K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하는 식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B의 좌표. 0, 이렇게 쓸까요? 0, 이렇게. 되시죠? 그럼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해볼게요. 그럼 x-2분의 k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곱해요. k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2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좌표는 2 마이너스 k, 0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하고 다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네. 그 그림이 지금 그림이 이게 너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림을 잘 그려야 수학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를 잇는 직선과 선분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직선과 그 다음에 BC 혹은 뭐가 있을까요? AC, 얘들을 잇는 직선들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B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2-K 분의, 요게 기울기로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 빼기 요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게 되면 2분의 K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뭐 요거랑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K분의 그 다음에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저 두 개가 같더라.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2 마이너스 K분의, 저 친구는 2분의 K-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요거 2 없어질 거고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K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럼 2에다가 2-K가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K-2가 되고요. 얘가 K분의 1이더라. 돼요? 전개하시면 되겠죠. K-2는 요거랑 요거 곱해요. 여기다가 K 이렇게 곱해요. 그리고 이 친구 이쪽으로 곱해요. 그러면 4-2K.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는 4가 되더라. 그럼 K라고 하는 건 얼마 나와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되세요? 요거 날라가니까 K제곱은 4잖아요. 근데 K라고 하는 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문제 조건을 잘 봐야죠. 음수입니다.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유리함수라고 하는 기본 형태 y는 x분의 k의 꼴을 그래프로 한 번쯤은 그려봐야 되고, 얘가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그걸 통해 점근선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 관련된 a좌표와 b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거를 뭐 x든 y든 여기에 필요한 거 0을 대입하시면은 b와 a의 좌표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표들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들은 기울기가 같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밑줄도 좀 쳐 놓고요.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수학도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내가 변형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핵심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력평가의 문항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왜?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이제 좀 적잖아요.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에서 일부 범위, 수투에서 일부 범위 이렇게 조각조각 시험을 출제하는데, 학력평가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출제를 딱 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항들 그리고 핵심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들을 정말 공들여서 분석을 해야 내가 그 범위 안에 있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16번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17번으로 가볼까요? 17번. 얘도 약간 이번 시험이 어떤 느낌이냐, 겉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식을 해결할 때는 출제자가 굉장히 친절해진 느낌이랄까? 좀 그래요. 선생님도 계산할 때 이거 뭔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법도 한데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일단 A는 0보다 작대요. 이런 조건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왔다. 뭐 연립부등식 뭐 단순하게 그냥 X에 대한 거 구해가지고 교집합 찾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이 A제곱보다 작더라. 여기에서 보자마자 A제곱 날라가네. 굉장히 심플해졌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그리고 얘는 0보다 작더라.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등식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얘는 x에 대하여 x-2a, 얘가 0보다 작은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요. a와 1로. 그렇죠? 심지어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얘는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a, 얘가 0보다 작더라. 돼요? 그러면 뭐 수직선. 자, 0과 2a가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이 친구는 1과 a가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a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값이다? 음수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0을 먼저 표현을 하고요. 2a라고 하는 거는 음수일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 그리는 게 맞습니다. 2a. 됐죠?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등호는 안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고요. 1.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2a보다는 이쪽에.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겠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를 다 해결해가지고 x의 범위가 나오면 그것들의 교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집합은 어디? 여기. 얘가 결국 해가 될 거고 이 친구는 x라고 하는 것은 a부터 얼마까지가 되겠다? 0까지가 되겠다.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가 또 나와 있네? b부터 얼마까지요? b 더하기 1까지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b 더하기 1은 얼마?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더라. 심플하죠? 겉보기와 너무 다르게 심플한 문제였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절대값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a제곱이 날아간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맞춰주셔야 돼요. 4점짜리도 4점짜리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다 4점짜리는 어려워요. 이거는 안 되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4점, 그리고 좀 적정한 4점, 그리고 어려운 4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나의 목표는 이번 시험에서 4점짜리 중에 쉬운 것들은 다 맞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목표를 좀 세우세요. 막연하게 내가 4점짜리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4점짜리 몇 개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딱 문항을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쉬운 4점이었다.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 어려운 거였다. 어려운 거 과감하게 포기하더라도 쉬운 4점과 중간 정도의 난이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이고요. b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괜찮아요? 17번. 보기보다 심플한 문제였다. 18번. 이 문제도요. 선생님이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까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건 수능을 응시하는 거잖아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 수학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과탐 지금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2개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의 실제 수능 체제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경우의 수를 출제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실제 응시하는 수능의 체제와 다른 형태를 굳이 설명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착각이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3개 중에 하나니까 수학은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이것만 체크할 수 있다고요. 보겠습니다.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대요.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수학 하나인데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요 3개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2개 수학 선택하고요 과학 1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학 하나 선택하고요. 과학 2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수학을 선택 안 하고 과학을 3개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건. 우리 현실은 요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수학 2개 선택 못 합니다. 두 번째,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1개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은 심플하게 흘러갑니다. 볼게요. 자, 다음은 A,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A,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런 빈칸 채우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A와 B가 수학을 공통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3개 중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다른 과목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아까 전체 개수가 몇 개였냐면 7개였죠. 그럼 7개 중에 수학에서 하나를 쓴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몇 개가 남냐면 6개가 남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3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개죠. 이 안에는 이제 확통, 기하, 미적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아까 6개 남았다고 했죠. A가 2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한대. 근데 얘들은 겹치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하나만 겹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남아있는 거 6개 중에 A가 먼저 2개 가져가고요. 그럼 그 2개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B한테는. 그럼 남아있는 4개 중에 B는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친구 꺼졌네? 당황했어요, 쌤이. 그럼 6개 중에 2개와 4개 중에 2개다. 그러면 이 친구는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니까 얼마?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0까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가에는 90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는 얼마? 3 곱하기 90. 그래서 총 270까지가 되겠죠. 이게 어떤 경우? 수학을 공통으로 보는 경우. 그 다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지우고요. 과학.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뭐 물화 생지 이게 있었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안 쓸게요, 그냥. 위에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얘는 필수. 수학은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얘도 2개, 얘도 2개 남았죠. 근데 수학은 무조건 응시해야 되니까 하나는 수학 응시하고 하나는 과학 중에 선택하는 거. B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각각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수학 과목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요. 그럼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친구가. 돼요? 자, 그리고 과학은 하나를 이미 썼기 때문에 전체 4개 중에서 3개가 남은 거예요.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3C1. 그래서 3C1 곱하기 3C1을 하면 얘가 A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미 B라고 하는 애는 A가 수학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기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게 B가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36가지가 나온대요. 됐죠? 그 다음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요. 요거 때문에 A, B 중 한 명은요 수학 과목 2개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지금 과학은 공통으로 있는데 얘도 2개 선택해야 되고 얘도 2개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명은 수학,
한 명은 수학, 과학을 선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는 수학, 과학 똑같으니까 얘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얘 곱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더 앞에 가보면 아까 수학이 공통일 때는 과학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친구는 크게 특별하게 고려할 게 없다고요. 근데 과학이 아니라 뭐였지? 그쵸? 남아있는 전체 중에서 하나하나,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2개 선택하는 친구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애가 수학을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수학 3개였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를 선택하고요. 과학이 그럼 몇 개 남았죠? 여기 하나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아무도 지금 선택을 안 한 상태니까 3개가 남아 있겠네? 그럼 3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얼마?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1이고 여기 얼마? 3이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9에다가 그 다음에 A와 B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얘가 수학 2개 선택하는 경우, 얘가 수학 2개 선택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그럼 여기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이 친구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18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나에 들어올 거는 18가지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6 더하기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봤지만 과학의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럼 그 4가지 안에서 아까 수과 했던 경우와 그 다음에 수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걔들을 갖다가 더한 거를 과학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또 곱해줘야 되겠다. 그 4가 저기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 2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가라고 하는 건 아까 얼마였어요? 90이었고 나라고 하는 거는 18이었고 실제 다 구하는 건 요거랑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하는 게 문제니까 이 친구의 답은 108 이렇게 되겠죠. 돼요? 얘는 그냥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이제 1학년 때 연습을 좀 하긴 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방법은 이 빈칸 채우기를 넘어가세요. 처음에 풀 때. 보통 50분 안에 30번까지 쭉 훑어야 되거든요. 물론 빠른 친구는 뭐 30분에도 훑는 친구가 있는데 40분 정도가 이제 적당할 수 있고요. 그럼 50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30번까지 훑을 때 이 문제는 쉽든 어렵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머지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요걸 풀면 무조건 맞죠. 무조건 맞습니다. 알겠죠? 18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9번. 그래서 선택 과목은 수학은 하나만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선배들이 선생님이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응시하는 것 때문에 3학년 때 미적분을 듣냐 기하를 듣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능 응시 처리되면 분명히 미적분과 기하와 확률과 통계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막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막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냥 소신 있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확률과 통계가 보통의 의견으로는 문과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 계열의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다. 근데 전략적으로 대학교에서 응시하는 과목을 선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확률과 통계를 잘 봐가지고 등급을 더 높게 받는 게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선정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특별하게 뭔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걸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19번 가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2부터 5까지 요거 조금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떤과 모든 실수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죠. 차근차근히. 2부터 5까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요, 참인명제가 된대요. 참인명제라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게 있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걸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 말은 이 명제를 갖다가, 이 조건을 갖다가 참이 되게끔 하는 x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뭐 하나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모든 실수니까 x가 적어도 존재한다. 말이 좀 이상한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석을 한번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fx라고 하는 이차함수로 바라보고요. 0이라고 하는 거는 gx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x축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 대칭축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해볼까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빼기 16 더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이제 대칭축이 될 거니까 2와 5 범위에서 3, 2, 5. 자, 여기는 들어가요. 요 범위에서 gx,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무조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럼 이 조건을 볼까요? 이 그래프로 봤을 때 2와 5 사이에 여기에 있는 gx,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는 큰 거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큰 값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냐.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얘가 gx예요. x축. 얘가 fx.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게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최대로 내려와도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여기가 등호가 들어갈 거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가 존재하는 거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되세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여기 위에다 그릴까요? 여기에 2와 5가 있고요. 4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얘는 2와 5 사이에서 x축보다 이 그래프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무조건 이게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만 따져주면 되겠다? 그렇죠.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어떠면 되겠구나?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선생님 5일 때는요? 4일 때는요? 4일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4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거보다 경계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2죠, 2. 그쵸? 왜냐면 4하고 5는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도 할 거고요. 2일 때의 요 높이가 독보적으로 이동량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걸로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f에다가 2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f의 2 구하게 되면 4죠.
4-16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해결하게 되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되세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1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저 조건이 참이되게끔 하는 x가 존재하도록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런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2차 함수하고 연결돼 가지고 출제가 될 때는요, 심플하게 판별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모든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때는 판별식으로 해도 괜찮은데요, x의 범위가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함수값들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x를 구분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판별식이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 19번 조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거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n은 12가 최소값입니다. 됐나요? 20번으로 가볼게요. 20번, 21번은 20번은 함수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만 안 했을 뿐이지 케이스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번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써놓을게요. 경우를 잘 나누자. 경우를 잘 나눠야 됩니다. x라고 하는 원소는 1, 2, 3, 4고요. y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2, 3, 4, 5, z는 3, 4, 5더라. f는 x에서 y로 가고요. y에서 z로 가더라.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뭐 벤 다이어그램. x, y, z. 요 20번과 21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3, 4, 5가 있더라. 그 다음에 z에는 3, 4, 5. 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는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이것들이 하나씩 가야 되고 겹치게끔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이 힌트. x라고 하는 원소는 x와 y 집합의 교집합에 있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얘들을 표현해 보면 2, 3, 4예요. 이렇게. 되시죠?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f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g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2 또는 3 또는 4가 될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g에 2를 넣은 것과 f에 2를 넣은 값이 차가 1이더라. 또한 g에다가 3을 집어넣고 f에다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의 차가 1이더라. 또 g에 4를 집어넣고 f에다가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1이더라.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해볼까요? G2라고 하는 것과 G3이라고 하는 것과 G4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결정이 나냐면 F2, F3, F4에 따라 결정이 나요.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값이 G2, 3, 4예요. 그쵸?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F의 2, 3,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들의 관계로 차가 1이 되는 형태를 한번 구성을 먼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G가 만약에 5예요. 그렇다면 F의 2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만약에 G3이 4예요. 그러면 F의 3이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자, G의 4가 만약에 얼마? 3이에요. 아, 그러면 F의 4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G2가 5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값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되겠죠. G2라고 하는 값이 뭐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F의 값들은요 무조건 2, 3,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절대 뭐 예를 들어 F의 2나 뭐 F의 3이나 F의 4라고 하는 게 절대 뭐는 될 수 없다? 5는 될 수 없어요. 왜? 얘들이 만약에 5가 돼버린다면 G2, 3, 4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F3이 5예요. F3이 5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 따르면 G3은 6이어야 된다. 근데 G3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6이 나올 수가 없죠. 공역에 6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뭐냐? F의 1은 얼마이겠구나? 5겠구나. 되세요? 왜냐면 만약에 2, 3, 4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함수값이 5로 가버린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어떤 거든지 함수값이 6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됐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5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 3, 4라고 하는 게 여기에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일단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이 해석하기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G합성 F의 치역은 Z이다. 뭐 좀 약간 직관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치역이 Z라고 했다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3, 4,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F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1, 2, 3, 4를 이렇게 넣었는데 1이라고 하는 게 5로 가고 2, 3, 4에 대한 것들은 지금 무조건 3, 4, 5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F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치역은 3, 4,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3, 4,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만약에 3, 4만 치역이 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G5가 아니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G의 A라고 한번 해볼까요? G의 A라고 하는 게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4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F의 A라고 하는 값이 4가 안 나와버리면 1대1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따라서 2, 3, 4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G의 A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F의 A라고 하는 게 1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A는 무조건 2, 3, 4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결과 1이 되게끔 하는 결과는 지금 아까 했지만 요 형태들이 있을 건데 이 형태들에서 무조건 3, 4,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F의 역함수 5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예요? 그냥 F의 역함수 이거잖아.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겠지. 1이에요. 1. 심플하죠? 이거 1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번. 자, 디귿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건데 일단 알고 있는 정보부터 판단을 해보죠. F1은 얼마? 5예요. 그러면 G2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이 2가 갈 수 있는 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3 아니면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5는 안 돼요. F1이 5기 때문에. 그럼 G2라고 하는 함수값은 4 아니면 3이에요. 여기다 써보죠. 첫 번째, G2가 3이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G2 빼기 F는 1이더라. 그러니까 F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G2가 4예요. 그러면 F의 2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3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다 지우고요. 경우만 따져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x에 1, 2, 3, 4가 오고요. 그 다음 y에 1, 2,
2, 3, 4, 5 여기 2, 3, 4, 5 그 다음 Z에 3, 4, 5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 F1은 5 요거는 뭐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게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걔는 F2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요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근데 앞에 있는 부등식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F3이라고 하는 거는 G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G2를 3으로 내가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F3이라고 하는 건 2, 3,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보다 작은 값은 얼마? 2가 돼야 돼요. 근데 F2가 2로 가는데 거기에 또 F3이 2로 간다? fx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건 안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G에 2가 4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F2의 값이 3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G2라고 하는 것보다 F의 3이 작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4가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F3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요 값은 2 또는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F1을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3은 안 되고요. 4보다 작은 값 중에 2로 대응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F3이라고 하는 거는 2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4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가야죠.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F4 더하기 G2라고 하는 것은 6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F4라고 하는 거 얼마예요? 4예요.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거 얼마? 4예요. 얘는 6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요? 8이어야 되겠죠. 틀린 겁니다. 되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눠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일단 F1이라고 하는 게 5라는 거를 파악을 한 뒤에 G2를 가정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G2의 값은 무조건 5는 안 되는 거고 작아야 되니까 3, 4 중에 하나일 건데 그 3, 4에 따라서 F의 이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 왜? 2, 3, 4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요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F3이라고 하는 게 G2보다 작아야 되는데 G2가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는 3이었잖아요. 그러면은 F의 3이라고 하는 것도 2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랑 겹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이 친구 아예 안 되고. 이 경우는 G2라고 하는 걸 4로 가정을 했을 때 F2는 무조건 3이 되고요. 그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F3이라고 하는 게 2와 3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된다면 1대1 대응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함수에서 경우를 잘 따지는 논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 좀 가장 신박하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20번.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기억이죠, 기억. 21번으로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이것도 논리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잘 나눌 수 있냐. 자,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대요. 11부터 17까지 있고요. 23부터 25까지 있다.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를 구하여라. 5명이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A, B를 포함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C, D, E라고 하는 학생을 적어보죠. 첫 번째,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래요.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A는 무조건 24 아니면 25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요. A가 24에 앉을 때와 25에 앉을 때로 구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요.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래요. 여기에 이제 B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B가 저기 안에 앉는다고 해요. 만약에 13에 앉아요. 그렇다고 해서 CD가 이 안에 못 앉냐? 그건 아닙니다. CD가 나머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조건 볼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럼 얘 말은 뭐냐? 얘 번호 볼까요?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즉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란 얘기입니다. 차가 1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너뛰어서 앉아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A가 만약에 24였다? 그러면 14는 못 앉는 겁니다. 아예 못 앉아요. A가 만약에 25에 앉았다? 그럼 15라고 하는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24에 앉는 경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요. 24와 23, 25는 다 차이가 1씩 나기 때문에 25와 23에 그 누구도 앉지 못해요. 그래서 윗줄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윗줄에 몇 명이 앉아야 되냐? 4명이 앉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5에 만약에 앉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윗줄에 4명이 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윗줄에 3명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윗줄에 3명 앉는다는 거는 이 친구는 무조건 한 명은 23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에 누군가 앉으면 13이라고 하는 자리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조금 이따 나눌 거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얘는 심플하니까 윗줄에 4명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11, 12, 13, 14 중에 앉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11에 앉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건너뛰어야 돼요. 13에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 그냥 쓸까? 여기다가 그냥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아까 애초에 말했지만 14라고 하는 자리는 못 앉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앉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B가 여기에 있다. 그럼 이 자리는 못 앉죠.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무조건 앉아야 여기에 앉겠죠. 하나씩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13, 15라고 하는 거는 이미 두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요? 그럼 만약에 B가 여기에 앉아요. B가 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못 앉아요. 여기는 아예 애초에 안 되고 그럼 그 다음 여기에 한 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건너뛰면은 17이 될 건데 얘는 몇 명밖에 못 앉아요? 3명. 아, 얘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는 딱 요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아니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바꿀 수 있겠다. 요거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B가 여기 앉고 한 명 여기 앉고 한 명 이렇게 앉는 것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B가 여기 앉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명? 3명을 갖다 배열하는 거겠죠? 그럼 3팩토리얼이에요. 고정된 자리에다 배열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나머지 11, 15, 17에다가 3명 배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3팩토리얼이겠다. 그럼 얘는 결국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5에 만약에 앉아요. 그랬는데 23에 안 앉고 24에도 안 앉아요. 24는 한 칸 때문에 어차피 못 앉는 거고. 그럼 윗줄에 4명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있을 거예요. 11, 12, 13, 14, 15, 16, 17. 자, 그러면 25하고 딱 10 차이가 나는 15는 못 앉습니다. 그럼 최대한 벌려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앉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한 명이 앉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앉을 수 있는 게 16. 여기에 앉으면 안 되죠. 최소 한 칸씩은 떼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요.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4명이 절대 못 앉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앉는 경우는 애초에 안 된다. 삭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윗줄에 3명을 앉는 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23, 24, 25 이렇게 쓰고요. 위에 11, 12, 13, 14, 15, 16, 17을 이렇게 써놓고
제거를 해볼까요? 여기에 A가 앉습니다. 그럼 여기 10 차이 나는 거 15 버려야 되고요. 여기에 누군가가 앉아요. 그럼 여기 있는 13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몇 명 앉아야 돼요? 3명 앉아야 돼요.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올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14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6에 올 수도 있고, 어디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17에도 올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가 12에 오고, 그 다음 14에 오고, 그 다음 16이나 17 중에 올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 자, B라고 하는 애가요.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1 또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만약에 11에 앉았다. 그럼 나머지는 14와 16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23까지도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돼요? 지금 이 경우는 뭐냐? 14와 16과 23에 앉는 경우. 근데 얘 말고도 또 있죠. 14와 16과 어디 앉는 경우? 16이 아니라 17이죠. 23에 앉는 경우. 그럼 여기에도 이제 3명 배열하면 돼요. 3팩토리얼. 됐나요? 자, 거기에다가 B가 만약에 12에 앉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11, 12에 원래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다른 애가 들어온다면 겹쳐서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애가 11, 12 그리고 여기 이따가 하겠지만 14에 오는 거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12에 딱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14, 16, 23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경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14, 16, 23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팩토리얼이에요. 이게 뭐? 14, 17, 23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4일 때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B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자, 그럼 이 경우는 좀 따져주셔야 돼요. 저기 11에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12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선택지가 몇 개? 2개가 있고요. 16과 17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2개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3팩토리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한 명 들어가고 여기에 한 명 들어가고 여기에 한 명 들어간다. 근데 얘를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자리에 한 명 들어가고 요 자리에 한 명 들어가고 요 자리에 한 명 들어가는데 그거를 배열하는 게 일단 3팩토리얼이 되고 그리고 요 안에서 2개, 요 안에서 2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얼마?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예요? 6자리가 12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몇 개? 12 6자리 2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얘는 48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48가지에다가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답은 6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케이스를 저는 B라고 하는 거를 11과 12와 14에다가 두고선 나머지를 배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A라고 하는 애는 이제 고정이 될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2가지 곱해가지고 나열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거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자리에 직접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더 헷갈리지 않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11, 12 그리고 16, 17, 23에 들어갈 3명을 나열하는 거다. 일단 야, 너 여기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가. 예를 들어 D 여기 들어가고요. E 여기 들어가고 C 여기 들어가. 아니면 E 여기 가고 D 여기 가고 C 여기 가. 이렇게 배열하는 게 3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일단 갔어요. 갔는데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그럼 D라고 하는 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애초에 15와 13이 앉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 1인 거는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는 요거, 요 3명 앉는 거, 윗줄에 3명. 요것만 체크하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케이스 나누는 거를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느낌적으로는 뭐 A라고 하는 거 24하고 25로 구분해서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건 느꼈지만 그 다음에 전개를 좀 어렵게 한 친구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B라고 하는 것도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B라고 하는 애가 왔을 때 다른 애들이 이 11부터 14 사이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고 체크했던 친구들 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가장 2부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항상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직접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 그냥 순열과 조합이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케이스 나누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약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3부는 안국선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